징역 12년. 8살 소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대가입니다. 수백만 명에게는 정의에 대한 모독과도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회로 돌아오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은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게 할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려왔습니다. 그의 회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괴물이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12일 교도소에서 정확히 12년의 형기를 마친 나영이 사건의 악마 조두순이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중년 남성에서 전 국민의 저주를 받는 죄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그의 범죄 행적을 다시 추적하고 위선적인 사과를 분석하며 그가 교도소 문을 나와 다시 한번 공포를 심어주는 순간을 목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에서부터 논란, 많은 정의에 이르기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에서 12년 징역형의 마지막 순간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실제 폭력 및 범죄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2008년 12월 11일 춥고 스산한 겨울 아침알기찬 공업도시이자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 있는 대한민국 안산의 한 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 없고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그저 평범한 목요일 일과 학업으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나영이라는 가명으로 부를 8살 소녀에게도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아이는 일어나 아침을 먹고 따뜻한 교복을 입고 엄마가 새로 짜준 목도리를 두른 채 책가방을 메고 즐겁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등굣길, 수백 번은 오갔던 어린 아이의 생각 속에서는 안전하기만 한 길이었습니다. 아이는 불과 몇 분 뒤 그 길이 자신을 지상의 지옥으로 이끌고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길모퉁이에서는 한 검은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두순술에 찌든 얼굴과 범죄로 가득한 과거를 가진 56세의 남자였습니다. 그에게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겹고 충혈된 두 눈은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표는 없었고 그저 술기운에 취해 배회하는 정처 없는 포식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술기운 속에서 그의 시선은 홀로 가는 나영이의 작고 외로운 모습에 멈췄습니다. 병적인 충동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약한 먹잇감 자신의 어두운 욕망과 삶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지독한 술 냄새를 감추려 했으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끔찍한 속내를 감춘 역겨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꼬마야 그가 탁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좀 도와줄 수 있니 저기. 교회에 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길을 잘 모르겠구나. 그는 근처 교회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른을 도와야 한다고 배운 나영이에게 이 부탁은 지극히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는 남자를 보았고 그가 나이가 많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쪽으로 가요. 아이의 순수함과 친절함이 바로 악몽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성스러운 장소인 이 교회라는 디테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 이야기 전체에 걸쳐 잊히지 않는 대조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은 나영이를 빛과 기도 의자가 있는 장엄한 성전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뒤쪽으로 더 한적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아화장실 좀 잠깐 들러야겠다고 그는 여전히 평범한 척 말했습니다. 그는 낡고 차갑고 더러운 공중화장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의 공기는 축축했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나영이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잠금새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유년기의 끝과 지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악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고 병적인 욕망은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나영이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뒷걸음질 쳤고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저씨, 저 학교 가야 해요.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두순은 손을 휘둘렀고 아이의 여린 머리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강타를 날렸습니다. 작은 나영이는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쓰러져 고기는 윙윙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무나 강한 충격에 아이는 정신을 잃어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아이의 작은 몸을 짓눌렀습니다. 나영이가 여전히 약하게나마 저항하려 하자 그는 몸을 숙여 야생 짐승이 먹잇감을 찢듯 자신의 이빨로 아이의 뺨을 깊게 물어뜯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나영이는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그는 크고 거친 두 손으로 아이의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숨이 막히자 나영이는 절망적으로 몸부림쳤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불과 몇 초 후 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가엾 나영이가 의식을 잃자 조두수는 자신의 짐승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이의 옷을 찢어발기고 잔혹하게 성폭행했습니다. 이 잔인한 행위의 강도는 아이의 연약한 몸속 내부 장기들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피가 쏟아져 나와 화장실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단지 성폭행 행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병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는지 그는 아이를 수도꼭지로 끌고 가 차가운 물줄기에 머리를 쳐박고 마치 더러워진 물건을 씻어내듯 태연하게 씻어냈습니다. 일을 마친 그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피투성이가 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작은 몸을 쳐다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아마도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차갑고 악취, 나는 공간의 죽음의 문턱에서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는 한 생명을 남겨둔 채 말입니다. 몇 시간 후 나영이의 집에서는 걱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으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 나섰습니다. 수색은 딸이 매일 다니던 익숙한 등굣길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지나갈 때 불길한 예감이 아버지를 공중 화장실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섰고 그리고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의 피웅덩이 속에는 반나체 상태로 온몸에 멍이 든 채 거의 숨이 멎을 듯 희미한 숨을 내쉬는 그의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생 최악의 광경을 목격한 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기도만이 맴돌았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112 신고 전화는 응급실에서 바로 걸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울음과 공황 상태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제 겨우 8살인데 공격당했어요. 교회에서요. 제발. 즉시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안산경찰서에 가장 노련한 수사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피해자를 구하는 것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범인 추적이 즉각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교회 공중화장실은 봉쇄되었습니다. 법의학팀은 신중하게 작업하며 가장 작은 흔적 하나까지 수집했습니다. 문과 수도꼭지에서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혈액 모발 및 기타 생물학적 증거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신중하게 번호가 매겨지고 봉인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중요한 물리적 증거였지만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열쇠는 바로 지금 병원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는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나영이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습니다. 아이는 응급수술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그들은 부모를 면담하며 나영이의 하루, 일과 관계 특 이사항 등 무엇이든 알아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적도 갈등도 없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무작위 공격임을 시사했고 이런 유형의 범죄는 보통 가장 검거하기 어렵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힘든 수술 끝에 나영이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이가 잠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아동 성범죄 전문 여성 경찰관이 대화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제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곰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모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괜찮아, 이제 안전해. 고통과 공포 속에서 나영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격자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나이 들어 보이는 아저씨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가 아주 많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술 냄새라는 단서는 즉시 황금 같은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교회 주변 지역 전체를 수색하여 알코올 중독이나 소란 전력이 있는 중년 남성을 찾아라. 동시에 다른 팀은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산에 거주하는 성범죄 전과자 명단을 출연했습니다. 그 명단에 조두순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인적사항은 초기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56세, 사건 현장 근처 거주, 강간을 포함한 17건의 빽빽한 범죄 전과. 한 수사팀이 조두순의 집으로 급파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고 몸에서는 전날의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경찰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소리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한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셔츠에 희미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셔츠는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도 조두순은 완강했습니다. 그는 어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현장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당신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당신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당신의 피 묻은 셔츠를 감정 의뢰했습니다. 곧 DNA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피는 누구의 것입니까? 조두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셔츠의 혈흔이 나영이의 혈액과 일치한다는 예비 DNA 감정 결과가 나오자 조두순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불과 며칠 만에 해결되었고 이는 안산경찰의 성공적인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범죄에 대한 혐오감과 어린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서수사관들은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발적인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괴물이었고 법을 우롱하는 데 익숙한 자였습니다. 1983년 8월 9일 그는 이미 강간치상죄로 3년간 옥살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지만 이번에는 잔혹함의 정도가 모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은 거의 확실함의 재범, 심하다 폭력성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조두순은 이러한 범죄의 단계적 확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판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교도소는 그의 내면에 있는 악마를 교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나영이와 가족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는 하복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장기와 내부 기관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대장 기능의 80%와 항문을 잃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했고 나영이는 평생 인공항문 장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8살 소녀가 자신의 배설물이 담긴 주머니를 옆구리에 붙인 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천진난만했던 아이의 삶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연속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재판은 2009년 1월 9일에 열렸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그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는 그것이 합당한 판결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그가 만취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아저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했던 피해자 나영이의 증언이 의도치 않게 범인의 죄를 감경시켜주는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009년 3월 27일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2년. 이 숫자는 정의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고통에 대한 모욕과도 같았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연이어 기각되었습니다. 12년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수감기간 내내 조두순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나는 8살짜리 여자아이를 강간할 만큼 병적인 괴물이 아니다라는 도전적인 어조로 300통이 넘는 탄원서를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두려워하던 그날이 왔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석방되는 날. 감옥에서의 마지막 24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식사는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12월 12일 이른 아침 교도소 문이 열렸습니다. 평상복 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조두순이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는 인파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날달걀과 물병 그리고 저주가 그에게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로 여겨지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조두순을 태운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영이 가족의 집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안산의 그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괴물이 돌아왔고 그는 자신의 피해자 바로 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조두순이 안산을 떠나기만 한다면 빚을 내서라도 돈을 주겠다고 고통스럽게 절규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의는 집행되었습니다. 그는 12년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고 24시간 감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치가 나영이와 그 가족에게 평온을 되찾아주기에 충분할까요? 나영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지만 법의 미비함, 결코 아물지 않는 피해자의 상처,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커다란 질문에 대한 어두운 장을 열었습니다. 과연 12년의 징역이 파괴된 한 인생에 대한 진정한 정의일 수 있을까? 수백만 명의 가슴 속에서 정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체조두순의 이야기는 가장 무서운 괴물이 영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살고 있으며 때로는 교도소의 문이 끝이 아니라 끔찍한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쓰라린 교훈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